네, 반갑습니다. 성투사의 이슈 진단입니다. 자,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갖고 왔는지 제목에서 다 보셨죠? 네.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을 시켰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좀 읽기가 좀 어려운 일이죠. 왜냐면 미국처럼 안전한 나라, 미국처럼 대단한 나라를 강등을 시킨다. 자, 근데 이게 무디스가 지금 막 저지른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 2023년도에 피치사에서도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을 시켰었고요. 그리고 2011년인가요? 네, 그때는 S&P에서도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을 시켰었죠. 자, 그런데 지금 무디스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은 왜 또 이슈가 되느냐? 무디스가 더 커요.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S&P, 피치 여기에 이은 무디스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은 정말 미국이 이상한 상황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좀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진단 바로 시작해도 되겠죠? 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 무디스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다 얘기야.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시켰다. 원래는 가장 좋은 게 뭐죠? 트리플 A, A가 3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트리플 A가 제일 좋은 건데 이것을 이제 A1으로 강등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매우 좋으면서 좋긴 좋음, 네, 이런 정도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을 시키게 되면 일단은 문제가 뭐냐면 미국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깨지게 되죠.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깨지게 되면 국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죠? 회사채 같은 거 발행할 때 다 망해가는 회사채 발행하게 되면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안 사주죠. 안 사주는 대신에 뭘 하면 살 수 있어요? 워런트. 즉, 옵션을 많이 붙여준다든지. 자, 요거를 한번 또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채권으로 가야 됩니다. 채권. 지금 무디스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은 이 채권과 관계가 있어요. 근데 채권은 여기 이렇게 국이라고 쓰죠? 나라에서 발행한 게 국채. 네. 채권의 의미는 뭐죠? 쉽게 얘기하면 차용증. 네. 차용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내가 이 차용증을 써줄 테니까 나한테 돈 좀 빌려줘. 바로 이게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 차용증이라는 것을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 네.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 개인이 발행하면 개인채? 개채? 아니죠. 네, 사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개인별로 하는 거, 사채. 진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회사채는 회사가 발행하는 거야. 나 회사가 지금 돈이 없어. 니들이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채권을 붙이는 거죠. 자, 원래는 회사가 신용도가 좋아. 네, 성투사 같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빌려줄게. 너는 언제든지 갚을 놈이니까 내가 빌려줄게. 라고 하면 문제가 없어. 바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뭐다? 신용등급이다, 이 얘기죠. 신용등급. 그래서 미국의 신용등급이 트리플 A, 가장 좋은 수준. 자, 미국 국채 팔아요 라고 했을 때, 그렇지. 미국 국채는 망할 염려가 없어. 그러니까 사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됐었단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다운이 됐단 얘기죠. 네. 바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이 차용증, 요 부분들이 무력화가 됩니다. 그럼 국채가 잘 팔려? 안 팔려? 안 팔리겠죠. 그래서 회사도 마찬가지야. 신용등급이 떨어진 애들은 뭘 해줘야 되냐면 플러스, 원래 돈 빌릴 때 뭐 줘요? 이자 주잖아요. 이자. 여기다가 플러스, 네, 또 뭘 더해줘야 돼요? 이자. 야, 옛날에는 2% 이자였는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2% 더 줄게. 자, 뭐가 되냐면 고금리 채권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야, 이자 받는 것도 좋은데 니네 망해버리면 어차피 다 끝인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 얹어줍니다. 플러스, 네, 뭐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면 너한테 줄게. 신주인수권, 뭐 주식으로 바꿔줄게.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등등등이 따라 붙는 거죠. 이것을 네, 워런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옵션이 갖다 따라 붙는 거죠. 채권에는 요즘에는 이렇게 따라 붙어줘야 돼. 근데 미국은 그런 게 필요가 없었죠. 네. 야, 우리 미국이야. 나 아메리카. 네. 우리 미국한테 뭔 놈의 그런 게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신용등급이 내려가게 되면 이제 뭘 해줘야 된다?
자, 뭐 워런트까지 붙여줄 필요 없겠죠? 네. 뭐 우리한테 돈 빌려주면 텍사스도 띄워줄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필요한 거 없고 대부분 국채는 여기까지 필요가 없죠. 대신에 뭐가 늘어나요? 이자가 늘어난다. 국채의 이자가 늘어난다.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 두세요. 네, 뭐가 된다고요?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까지 생각하고 이걸 다시 한번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2025년도에 5월 무디스가 이게 재미가 없는 좀 재수가 없는 게 뭐냐면 2025년 5월이잖아요. 5월. 지금 5월이죠. 5월인데 재수가 없는 게 뭐냐? 미국 장이 끝난 다음에 나왔어. 뭐가요?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한다는 게. 그래서 미국 장은 지금 영향이 없이 마무리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월요일장이죠. 월요일날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나도 잘 몰라. 근데 재수가 없는 게 뭐냐? 미국은 장이 끝난 다음에 이 지랄이 벌어져가지고 누구한테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가 먼저 열리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선빵이야. 네. 먼저 나가서 두들겨 맞고 아이씨 형 괜찮아요. 그러면은 미국이 괜찮았냐?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형 되게 아픈데요. 그러면 미국이 그래 나도 큰일 났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먼저 선빵을 맞는다는 얘기예요. 재수 없는 거죠. 네. 아무튼 무디스가 이렇게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을 함으로써 엿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 이 신용 등급, 국가 신용 등급이 그러면 지금이 처음이냐? 아니라고 했죠. 아까 S&P에서 2011년도에 한번 있었고요. 피치사에서 2023년도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 S&P에서 한 국가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은 뭐냐? 요때는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확 떨어졌어요. 왜? 처음이었거든. 원래 처음이 좀 그래요. 충격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걱정들 많이 해요, 지금. S&P 때문에 그때 신용등급 할 때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무디스도 얘네가 S&P보다 더 큰데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피치사요. 얘네들 2023년도에 국가 신용등급 하락시켰어. 근데 별로 영향이 없었어요. 물론 이때는 시기적으로도 주가가 올라가던 시기였고 뭐나 저점이었고 하니까 큰 영향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성화 됐을 수도 있겠죠. 네. 이미 국가 신용등급 떨어졌는데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이 3대 평가사 모두 다 최고의 등급으로 있었던 부분에서 박탈을 시켰다. 미국 너는 이제 최고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였을까요? 부채 증가. 네, 미국 빚이 많아요. 아시죠?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국채 시장을 압박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시켰는데 결과적으로는 돌고 돌아서 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국채 시장에 압박이 들어갈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얻어맞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냥 원래 안 좋았잖아요. 네. 그냥, 네. 조금 더 내린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부터죠. 자, 내용들을 이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다음에 봤을 때 미국 국채 잔액이 지금 사상 최대치예요. 미국 국채 잔액. 요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빚이 많다. 국채는 뭐야? 빚이야, 빚. 아까 뭐랬어요? 차용증이죠. 빚. 이 빚이 아니지. 저 빚이 아니라, 네, 뭐다? 빚. 네. 빚. 네. 빚입니다. 글씨 잘 보셔야 돼요. 빚. 이런 빚이 아니라, 이런 빚이에요. 빚. 빚인데, 국채, 채권이라는 건 빚이에요. 돈 줘! 내가 갚아줄게. 바로 이 국채 잔액. 바로 이 미국의 부채가 지금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이 얘기입니다.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무지막지한 건데, 도대체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인데? 자, 2024년입니다. 기준 미국 국채 잔액은 얼마였느냐? 35조 4,600억 달러. 자, 35조 4,600억 달러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는데 이 부분들을 감을 좀 잡아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5.5조 경. 조 아니야? 네, 5.5조 경.
이게 지금, 네, 아주 골 때리는 거죠. 자, 35조만 합시다. 뒤에 5천억 달러 정도 그냥 빼버려. 35조 달러야. 달러. 이거를 곱하기 한 1,400 정도 해버렸더니 5.5조 원, 5.5 단위가 너무 커져가지고 네, 5.5경. 네, 맞나요? 5.5경 맞아? 네, 5조경이네요. 5.5조경. 네, 야, 이것이 뭐야? 무슨 숫자야 이게? 네, 이게 무슨 숫자죠? 난 잘 모르겠어. 곱하기 해보세요. 너무 덩치가 커가지고 어떻게 답이 안 나오는데 하여튼 5.5조 경, 이 숫자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쵸. 5.5조 경이니까 5경, 네. 아무튼 많은 거죠. 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안 와. 너무나 큰 숫자니까 감이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예산, 요쪽을 한번 살펴본 거야. 우리나라 예산 2024년도 기준을 보니까 650조 원 정도 썼대. 1년 예산입니다. 1년 예산. 이게 650조 원입니다. 1조는 얼마죠? 1조. 1조는 1000조가 1조 아닙니까? 아니, 1경은 1000조 아닙니까? 그죠? 맞나? 1000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얼마가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너무 엄청난데 계산을 때려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650조잖아요. 650조. 곱하기 한 8.5 정도 하더라고요. 8.5. 네. 8.5. 8.5 정도 하니까, 네. 뭐, 68에 48, 69, 5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69, 54. 69, 54면 5.5 정도 맞잖아요. 그죠? 그럼 9에다가 뒤에다 뭘 붙여야 되냐면 공을 더 하나 붙여야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산을 말이죠. 작년에 650조, 올해는 670조 정도 쓴대요. 자, 어쨌든 650조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갖다 맞추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이 세금 그대로 다 걷어가지고 계속 꼬라박았을 때 90년 걸린다는 얘기죠. 와, 이 클래스가 다른 거야. 빚의 규모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집장만 할 때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월급쟁이들이 200만 원 월급 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꼬박꼬박 적응했을 때 한 30년 후에 집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잖아요. 그냥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근데 더 심한 거지. 요거를 그냥 얼마? 9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 정도 된다.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미국의 빚의 규모가 지금 이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산은 틀릴 수도 있어요. 왜? 성투사니까. 계산은 알아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맞아요. 지금 미국의 국채가 35조 원, 5조억 달러, 그 다음에 35조 5천억 달러고요. 근데 24년도 예산은 650조 원 정도 우리나라 예산. 근데 35조 5천억 달러가 5.5조 경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대요. 이 조경이라는 게 맞는 건지 뭐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단위 자체가 지금 너무 엄청나 버려서 네, 저의 프로세서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마무시하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자는 어마어마하겠죠. 이자 지출은 8,810억 달러나 나옵니다. 작년입니다. 2024년. 올해는 더 늘어나요. 네. 국방 예산은 얼마였느냐? 8,500억 달러. 이자보다 국방비보다 이자가 더 많이 지불되는 형태가 되었다. 이러니까 미국이 망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2026년 이자 지출은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 이게 어느 정도냐면 곱하기 1,400 하면 이게 쉽죠? 1,400조 원. 네. 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네, 1,400조 원. 이자만. 네. 이자만. 원금 말고요. 이자만.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신용평가사에서 야, 니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말이 되냐? 니네 갚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얘네들이 뭘 한다?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는 거죠. 자, 지금 그런 단계에 몰려 있는 겁니다. 자, 그 정도까지 일단 봐보시고요. 그러면 미국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느냐? 감세, 지출 확대, 이 부분을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공약이 나온 거잖아요. 뭐 했어요? 트럼프 감세 연장. 이게 뭐냐면 기업과 고소득층 세금 감면의 세법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공약이었어요, 공약. 네. 이렇게 하겠다는 공약. 자, 얼마냐? 3조 8천억 달러.
3조 8천억 달러. 와, 이게 뭔가요? 네. 줄어드는 돈입니다. 세수, 손실, 네. 줄어드는 돈. 3조 8천억 달러가 줄어든대요. 돈도 없는데, 이만큼이 날아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돼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자, 근데 트럼프는 여기에서 요거는 줄이면서 뭘 늘리고 있다? 국방 예산과 국정단속 예산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자, 걷어들이는 건 없는데 나가는 건 더 많이 내보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이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에서도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일단 먼저 하자. 라는 식으로 공화당 강경파와 현재 충돌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트럼프가 맞다? 아니다?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일단 트럼프도 뭔가 생각이 있겠죠. 완전히 바보가 아닌 이상은 생각이 있을 텐데 지금 기업과 고소득층의 고소득이라고 써놨네요. 고소득층의 세금 감면, 세법 연장. 자, 일단은 공약이니까 지키겠다. 오케이.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근데 부자인 사람한테 세금을 걷지 않으면 어디서 세금을 걷을 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관세 있잖아요. 관세. 이 관세. 야! 우리 부자들한테, 우리 기업들한테는 내가 세금 감면해줄게. 대신에 다른 놈들 있잖아요. 다른 국가에게 삥 뜯으면 되지 않겠느냐. 다른 국가에게 삥. 내놔. 네, 돈 내놔. 이거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이 관세를 밀어붙이는 게 갑자기 이해가 확 되기 시작해버려. 그죠? 미국이 재정적인 어떤 적자 국면에 들어간 건 맞아. 그 재정이 힘든 것도 맞아. 근데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지만 않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관세를 통해 가지고 압박을 하겠다. 즉 미국이 지금 이렇게 큰 똥을 싸놓은 거야. 큰 똥을 이렇게 싸놨는데, 네. 똥이 좀 이상하게 큰 똥을 싸놨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 다른 나라와 함께 치웁시다. 네. 나 혼자 치우긴 좀 뭐하니까, 딴 나라들 같이 치우자. 자, 우리의 미국의 고통을 나눠 가집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더라. 라는 식으로 퍼즐이 맞춰져 가고 있다. 열받는 얘기네요. 그죠? 네. 자. 지금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반응은 일단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긴장된 시장에 충격. 시장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어. 뭐 여러 가지 가지고 긴장을 하고 있는데 충격이다. 근데 충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우리는 대장인데,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관세를 가지고서 이렇게 얻어맞고 있으면 아니죠. 관세가 아니죠. 이렇게 신용등급이 내려가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면 우리는 충격적인 요성을 받게 된다. 예상된 강등이기도 하지만 시장은 부분적인 반영을 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많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일단 열어봐야지 합니다. 뚜껑 열어봐야지 알긴 하는데 지금은 부분 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악재 축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1부는 미국 국채의 무위험 자산 지위 유지에 대한 의문 제기. 말 더럽게 어렵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미국 국채가 지금은 뭐다? 무소불위의 권력. 네, 안전자산 대표. 안전자산이었는데 이거 아니다 이거지. 이제 안전하지 않아. 왜? 미국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미국이 등급이 떨어졌으니까 니네 미국에서 발행하는 국채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무위험 자산 지위 유지에 의문이 생긴다는 얘기지. 안 된다. 자, 국채가 내려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달러의 지위도 떨어집니다. 요게 지금 미국에게 오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의 증시가 불안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거 굉장히 가볍게 볼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 국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불안의 확산. 이 확산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막 퍼지는 거야, 그냥. 야, 큰일 났대. 야, 엿됐대. 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미워, 솔직히. 네. 야, 엿됐대. 막 그냥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 그냥, 네, 진짜 혼난다. 자, 3대 평가사 모두 최고 등급 박탈. 요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신용평가사 모두. 그냥 미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죠? 미국은 아니 다른 데 하나에서 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세 군데가 다 그래. 그럼 이거는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뭐다? 신뢰가 없어진 거지.
미국은 아닌 건데? 근데 미국은 지금 최고 등급 받을 수가 없는 나라구나. 라고, 불안한 나라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국채 수요 감소 시 더 높은 금리에 대한 요구 가능성이 있다. 자,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된 건데요. 신용 등급이 하락했죠. 자, 신용 등급이 하락했어요. 신용 등급 하락.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죠? 국채 신뢰도 떨어지죠? 맞아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데. 네, 국채 신뢰도가 하락합니다. 자, 국채 신뢰도가 하락하면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채권이 안 팔려. 근데 팔게 하려면 뭘 더 줘야 되죠? 선물 줘야 되잖아, 선물. 기프트. 네. 리본 달아줘야 되잖아, 리본. 그래서 선물을 줘야 되는 게 이게 뭐냐? 금리죠, 금리. 이자. 이자를 더 달라. 쉽게 얘기하면 지금 국채 금리 여기다가 국채 원래 금리에다가 기본 금리에다가 플러스 알파 더 내놔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높은 금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더 주면 되잖아. 그죠? 더 주면 되지? 돼야 안 돼요? 더 주면 돼야 안 돼요? 더 주면 안 되지. 왜? 아까 보셨잖아요. 이자가 얼마라고? 2026년에 1조 달러야. 1조 달러. 1,400조가 이자로 날아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더 달라고? 망합니다. 즉, 채권은 안 팔리고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니까 금리를 더 높여서 풀어줘야 되는데 야, 이거 쉽지 않은 거죠. 자, 연방정부의 이자 부담은 더욱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근데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국채 발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돈이 없잖아. 돈이 없어요. 그럼 국채 찍으면 되죠? 채권 더 찍으면 되잖아. 이것도 되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채권을 막 찍을 수 있나요? 막 찍으면 어떻게 돼요? 채권을 막 찍으면 여러분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권이 이 정도 있으면 10,000원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만큼으로 커졌어요. 그럼 얼마가 돼요? 7,000원. 가치가 떨어집니다.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지금 신용등급도 떨어졌어. 가치도 떨어지고 신용등급도 떨어지게 되고 막 찍어버리게 되면 뭐가 돼요? 아무도 안 사. 안 산다고. 그거 뭐 발길에 채이는 거 뭐 돌멩이 누가 삽니까? 다이아몬드는 사죠. 왜? 귀하니까. 근데 발길에 채이는 돌멩이 갖고 와가지고 이거 사시오 그러면 삽니까? 안 삽니까? 그거 사면 미친놈이죠. 네. 돌멩이 사실 분 저한테 연락하세요. 파주에서 파낸 돌멩이 보내드릴게요. 네. 중고나라 거래 한번 해요. 벽돌 담아 드릴 테니까. 자, 아무도 안 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채권을 막 찍어내기가 부담스러워지는 상태가 되는 거지. 야, 이거 굉장히 몰랐는데? 그죠? 어떻게 풀어낼까? 자, 여기도 봅시다. 환율과 달러 가치의 영향이 될 수도 있다. 그 영향 나올 수도 있죠. 국채 수요가 감소하면서 달러 수요도 감소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네, 국채 수요. 자, 국채를 아무도 안 사. 미국 국채는 뭘로 사야 된다고? 달러로 사야 되죠. 달러. 그죠? 나 채권 사러 간다? 그러면서 10,000원짜리 내밀어요? 신사임당인데요? 안 돼. 뭘로 해야 돼요? 바로 요거. 달러. 국채 수요가 감소하면 달러의 수요도 감소. 달러의 수요가 감소가 된다? 그럼 뭐가 되죠? 달러 약세. 네. 미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됩니다. 야, 미국에 투자하지 마. 달러를 아무도 안 받고. 경기가 지랄막달치겠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안전자산 대체 움직임. 미국의 국채가 안전자산 1등이었는데 다른 데로 갑시다. 금으로 가자. 또는 뭐 비트코인으로 가자. 주식으로 가자. 부동산으로 가자. 뭐 등등등등등등. 또는 뭐 다른 나라 채권으로 가자. 뭐 등등등등. 엔화로 가자. 뭐 일단 뭐 달러고 국채 구간에 다 필요 없다. 네. 안전자산 대체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엄청 무서운 겁니다. 네. 이게 무서운 거야.
미국이 이렇게 되면은 지금이야 뭐 그렇게 작은 균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계속되게 되면 무지막지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뭘까요? 과거 신용등급. 과거에도 신용등급 하락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그때는 어땠나요? 자, 강등과의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2011년도 S&P 강등 당시에는 단기 급락했어요. 아니 미국이 강등을 당한다고 말이 됩니까? 인데 말이 됐더라고. 단기 급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회복을 해줍니다. 빠르게 회복을 해주죠. 자, 요거는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단기 급락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야 이번에도 그럼 뒤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여긴 지금 안 써있지만 23년도에 피치사에서 강등을 한 번 더 합니다. 피치사에서 한 번 더 강등하는데 별 문제 없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2011년도 S&P에서 강등했을 당시에는 단기 급락이 있었는데 이거 처음이었다. 처음이니까 멋모르고 당한 거다. 무서웠다. 근데 두 번째 했을 때부터는 괜찮더라. 이번에 무디스도 별거 아니다. 이미 예고했었던 거다. 이미 미국 경제 안 좋은 거 알지 않느냐? 등등등의 이야기로 간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번 강등은 시장에서 이미 일정 부분 예상됐었던 사항이다. 강등할 거 생각했다 이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파장보다는 상징적 의미에 무게가 실린다. 라고 지금 분위기를 잡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거 있을 것 같죠? 네. 실질적 파장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주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경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신용등급 강등 뭐 급락을 해가지고 막 5%, 10% 막 떨어지는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올라가기 힘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네. 여기 이 상태에서 정치적 갈등이 이제 심화될 거예요. 봐라. 니네가 그렇게 하니까 재정 안정성이 부족하니까 결혼돼서 무디스에서 지금 시종등 강등한 거 아니냐? 공화당 내부에서 감세와 지출 확대에 대한 예산안 충돌이 일어납니다. 야! 안 돼? 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재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건전하지 못해. 100만 원 버는데 120만 원 쓴 게 말이 되냐? 네. 그리고 내가 투잡을 하고 있어도 100만 원 벌었는데 나 잡 하나 안 하겠어. 원잡만 해가지고 이제 70만 원만 벌 거야. 근데 지출은 더 늘려버릴 거야. 자, 미쳐버리는 거죠. 네. 야, 이게 말이 되냐? 이 얘기 되는 거야. 그럼 재정개혁 지연 시 신용등급은 또 추가적으로 또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야, 너 AA1도 안 될 것 같아? 너 B로 가버려. B까지 안 가겠지만 또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용등급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도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거. 근데 사실 이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어. 어차피 내가 미국인이 아니고 내가 트럼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 가면 제가 머리 써가지고 한번 풀이를 해볼 수 있겠는데 나를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을 안 해줄 거니까 네. 나는 좋은 방법이 있어도 관심 없다. 네. 참 답답합니다. 그죠? 스스로도 싸우고 있어, 지금. 요거. 자기네 그 부분에서도 싸우고 있다는 얘기. 지금 관세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이런 거가 또 싸워. 지금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네. 정치적 갈등도 심화되면 이 입법이나 뭐 법안 처리하는 데도 상당한 문제가 생겨요. 네. 증시 조정 가능성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단기 하락 조정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죠? 미국이 쳐맞으면 우리나라도 그냥 별 수 없겠죠? 그래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외국인 자금의 유출 우려. 이건 미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미국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 그 다음에 외국인 자금의 유출. 자, 요거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역시 빠져나가고 있죠. 미국에서 달러 약세, 이런 국면을 통해서 빠져나가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더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일부 애널리스트는 뭐라 했느냐. 하락폭은 제한적이다. 내려봤자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다. 그래서 빠져봤자 거기서 거기. 다만 오르지 못한다. 네. 오르지 못하겠지만 못한다. 오르지는 못하겠지만 내리는 것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뉴스들은 아시죠? 네, 이렇게 얘기해놓고 7%가 떨어졌어? 그러면 아이고 생각보다 크게 빠졌네요. 안 빠지면 거봐라 안 빠졌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잘 몰라요. 내일 모레인가요? 네, 월요일 날 우리 증시가 이제 열리게 되면 그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은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고 위축되고 막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 자금들이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달러 약세는 우리나라 원화 강세, 외국인들 수급 땡기는 쪽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래서 이게 호황형 어떤 환율 하락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막 사들여야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내수주나 식품주 또 이런 쪽으로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 거는 재정적 리스크. 이 재정 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야. 장기적으로. 야, 이것도 문제죠. 이자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2025년 회계연도 4월까지는 5,790억 달러. 벌써? 네. 4월까지인데요. 그러면은 4, 3, 12 그러니까 3을 곱하면 3, 5, 15 이렇게까지 안 되겠지만 1조 달러 넘을 것 같은데 네 올해 벌써 이자 지출이요. 이 문제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피터슨 재단은 이자 비용이 계속해서 치솟을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재정이 더 나빠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신용등급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도 배제할 수가 없다. 자, 구조적 재정 부실이 시장의 신뢰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떡합니까, 이걸?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재정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 일단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를 이제 한번 볼 거예요. 그게 바로 나오나요? 바로 나오죠? 그래서 트럼프가 무슨 수를 쓰고 있느냐? 아마 토요일 날 뉴스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연준 인력의 10%를 감원을 시켜버리겠다. 금리 인하 안 해? 금리 인하 안 하면 니네 인원 감축할 거야. 협박이죠. 네. 협박이죠, 협박. 와, 이 연준 인원 10% 감축하겠다. 니네 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머스크가 옆에서 맞아요. 걔네들 사람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딴 소리 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아, 머스크 또 밉상짓 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자, 금리 인하를 그래서 만약에 연준이 항복해가지고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국채금리 낮아지죠? 네, 이자 지출이 감소하죠? 재정 적자의 확대 속도가 둔화되면서 신용평가사는 어떻게 한다? 급격한 악화가 아니구나. 신용등급 다시 올려줄게요. 그러면 미국이 뭘 할 수 있죠? 다시 국채 발행을 통해서 돈을 융통시킬 수가 있게 된다. 자, 금리를 만약 안 내리면요. 무디스는 이미 높은 부채 이자를 이유로 강등시켰기 때문에 니네 개선 없네? 더 나쁜 상황을 한번 만들어줄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속내는 뭘까?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프레임 씌우기. 자, 금리가 인하되면 트럼프, 어이구야? 오호. 이거, 미안해요. 네. 여기가 지금, 네. 하나 더 넘어가서 봐야 되겠죠? 네. 자, 금리가 인하되면 트럼프의 노력에 의한 결과, 네. 금리가 인하되면 트럼프의 노력. 내가 그동안 금리 인하하자고 했지 않았냐. 나 봐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네. 금리 인하되면 뭐라 했어요? 국채금리 떨어져. 이자 비율 떨어져. 재정 뭐 이게 다 좋아지는 거야. 네. 근데 지금 금리를 인하하면 어떻게 돼요? 물가를 못 찾겠지. 그래서 연준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는 그거 안 보여, 지금. 네. 이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빨리빨리 뭔가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 아, 이거 봐라. 내가 재정 이런 건전성을 확보했다. 금리 인하가 안 되면요. 연준이 말을 안 들었다. 아, 내가 금리 인하 하려고 했는데 봐봐요. 지금 경기 파탄 나고 지금 무디스에서 신용등 강등하고 난리가 아니죠. 근데 파월 얘가 말을 안 들어. 파월 얘가 말을 안 듣고 계속 그냥 금리 인하
안 한다고 그러고, 정말 왜 그럽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 정치적, 뭐가 돼요? 책임 전가. 그죠? 책임 전가를 해버린다. 이야, 똑똑한 거죠. 경제를 살리랬더니 지가 살 일만 만들고 있는 거죠. 즉, 잘 되면 트럼프 탓. 안 되면 노력했지만 파월이 안 도와줬어. 연준과 파월이 안 도와줘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어떻게, 난 지금 열심히 하려고 했지. 너희들 다 봤잖아. 금리 인하하라고 막 하는 거. 자른다고 하는데도 금리 인하 안 하잖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자, 트럼프는 충분히 그런 것도 남을, 쇼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 야,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장을 건드려 갈 것인지 한번 보자 이거죠. 네. 이 지금 여기까지 내용이 전부 다예요. 네. 결론은 내용도 없습니다. 네,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되짚어가면서 보자고요. 트럼프의 프레임 씌우기가 준비가 되면서 금리 인하와 트럼프의 노력. 금리 인하 안 되면 연준이 말을 안 들었다. 트럼프는 일단은 책임 전가가 다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금리 인하 압박이 있고 파월은 임기가 금방 끝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버티면 돼, 트럼프는. 그러면 금리 인하를 시켜버리겠죠. 국채 금리는 낮아지고 이자 지수의 감소, 다시 돌고 도는 형태. 근데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해소되느냐? 아니죠. 더 많은 빚을 지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재정적 리스크는 장기화적으로 계속 될 것이다. 미국이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으니까 그런 구조가 계속 될 것 같고,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좀 이제 증가 속도가 좀 둔화는 되겠죠? 하지만 점점 미국이 파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러면서 증시에는 미국 증시가 일단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종목적인 부분들 잘 살펴보시면 미국이 지금 보면은 위험하다, 어렵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돌았어요. 수익도 잘 나왔고. 그러니까 단기 하락이 나오긴 합니다만, 투자 심리 위축이 나오기도 하지만, 외국인 자금 우출 우려가 있기도 하지만 하락폭이 제한적일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죠. 자, 트럼프는 지금 뭘 건드려놨죠? 관세. 관세에서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주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경기가 좋다라는 착각들을 하게 되죠. 경기가 좋아진 효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경기가 좋아진다고 한다면 시장의 하방 압력은 방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쌤쌤이 되는 시점에서 뭐가 될까요? 요거 어디 갔어? 요거 파월의 임기가 끝난다. 그러면 뭐가 돼요? 금리 인하를 통한 트럼프의 노력, 그 다음에 국채금리 낮아지고 이자 지수 감소,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시에 대한 걱정거리는 사실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증시가 크게 폭락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들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미국의 이런 국채 잔액이라든지 이런 거,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당장은 우리가 뭐 액션을 취할 건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죠? 다만 이제 내일 월요일 날 증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오히려 우리에겐 좋은 소식이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지위가 흔들리면서 그쪽으로 있던 애들이 빠져나오고 환율이 더, 우리 쪽 입장에서는 원화 강세가 더 일어날 수 있겠죠. 달러 약세가 더 일어나게 될 테니까. 자, 그럼 미국이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나라 쪽으로는 환율 하락에 의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죠. 다만 그렇게 되면 수출주들에 대한 수익성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매수는 수출주 위주가 아닌 내수주 위주. 아시죠? 그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알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수출주가 나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환율이 계속해서 내려가기만 한다라면, 어떻게든 어느 시점에서는 약세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나라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환해지를 걸어놔요. 그래서 환율의 변동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약하게 변하는 건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크게 변동하는 거. 환율이 만약에 내일 크게 변동한다. 그러면은 외국인 매수는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률은 저조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이 수급의 변화도 우리가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슈 진단은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요거에 대한 부분들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뭐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도 되는 거고요. 네, 증시에 한번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있다는 것 정도 우리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이제 여기서 방송 마쳐야 되겠죠? 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